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의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그때 가서야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즉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가짜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 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헝겊 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 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 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정말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다섯째,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군이네, 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뭐 새마을중앙회, 이북오도청 대충 그렇더라고요. 네, 그중에 시민단체하고 종교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합니다. 시민단체. 예. 근데 그 이제 내 담당이니까 네. 내가 전화하면 와요. 와서 USB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로 USB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통령한테 전달하라. 네.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했더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아하. 왜냐하면 비서실장 선에서 또 끊긴단 아, 말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을 그대로 두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내일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네. 국회의원 지금 그 192석 있죠. 네. 당신들 전수조사 해보자 이거야.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네. 과연 당신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이냐? 네. 조사해보자는 거죠. 네, 네. 내일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그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방송 끝날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대목 짧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연설을 잠깐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영상 좀 준비해 틀어주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엄청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제도 무제한, 네. 그다음에 시간도 무제한.
기자들하고 네. 무제한으로 토론하겠다 네, 네.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말이 네. 모든 국가의 시스템 운영은 헌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헌법으로 안 될 때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그동안의 인류 역사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근대사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15 부정선거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헌법도 다 바뀌고 체제도 다 바뀌고 4.19 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였었냐? 사실은 그 이기붕 아닙니까? 이기붕. 아, 그렇죠. 3.15 부정선거의 부통령. 원흉은 이기붕이었죠. 이기붕이죠. 예. 그런데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를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자녀가 없으니까 네, 양자로. 양자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얼만큼 비극이 일어났냐? 대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조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중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후보는 안 바뀔 겁니다. 네. 뭐 1심, 2심까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걸로 계속 갈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총선 때도 실제 표차를 보게 되면 5% 안팎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붙여놓으면 비슷비슷해요. 네. 그다음부터 여러 선고들이 나오고 인근 또 그 연관된 사건들의 또 그 선고 결과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부침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원사이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기 네.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중요한 게 바로 겁니다. 요번 거를 또 이재명이 되면 뭐가 되냐면 반복되거든요. 그 역사가. 과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일을 맞았으니까 여기서 이번 대선으로 지금 이런 프레임의 정치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자라고 선언하는 후보. 그 후보가 과거 꽤 선전할 역사에 거라고. 계셨던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이번에 없는데 출마하십니까? 예, 앞서 보니까 저희가 보수가 예. 지금 오늘 굉장히 허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선에서 해볼 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합쳤을 때 50%가 넘었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께서도 참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뭐 제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금 다음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저는 뭐 오늘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우리 당원들이나 또 뭐 보수층 우리 국민들께 또 중도층 국민들 중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오늘의 탄핵 소추 가결 이걸 끝으로 저는 진짜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 당이 뭉치고 반성하고 또 정말 이 진지한 자세로 검증된 후보를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검증된 후보를 낼 수 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오늘 절망하신 분들한테 너무 절망하지 말자. 네. 그 대신에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의 강에 빠져가지고 탄핵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우적거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든 뭐 누구든 민주당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합리적인 저는 그런 국민들이 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정치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이야말로 할 때 아니냐 그런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쭉 그 정치 헌정사를 보면 이번에 그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보수 후보는 탄핵을 찬성하신 분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그 탄핵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한동훈은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128명 중에 6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그에서 85명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한세표, 유한준,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한준, 유승민 대표님,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내년 생일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치러지면 대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85년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중에 탄핵을 반대하신 분은 딱 두 분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네. 아니,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찬성했어요. 찬성했고요. 나중에 바꿨죠, 입장을. 반대하신 네. 분은 홍준표 대구시장만 포괄적으로 그럼 반대를 홍준표 했어요. 시장이 보수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표시하신 분은 대선 후보가 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니까 그분이 그러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좀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네. 그런 후보를 국민들이 과연 찍어주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이 믿다고 한들. 그게 이제 당신과 민심에 이제 괴리돼 있다는 거거든요. 민심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국회 표결에서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80%가 넘는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를 했거든요. 이 벽을 대선 후보가 보수 후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다고 좀 봅니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 간의 관계는 정부 출범 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담화 발표 하루 전인 어제 윤 대통령이 즐겨본다고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 씨가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사이의 관계는 취임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30여 명을 취임식에 초청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1인자 아닙니까? 이들은 선봉에 서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공격했습니다.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야 수박 씨 발라 X던 사람아. 대통령은 공식 담화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쓰는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등 극단적인 단어를 쏟아냈고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우려가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십시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근거 없다 했지만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믿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담화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는 걸로 알려진 한 극우 유튜버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실제 다음날 나온 담화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닿아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하는 논리도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복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 헌법기관이야. 니구들이 어디 감히? 라고 거부를 해왔어요. 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공감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군 판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의심을 했다면 구속영장이 그렇게 일찍이 발부되지 않았겠죠. 도대체 법을 어디로 배운 겁니까? 뭐 발가락으로 법을 배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위는 결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국토를 참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헌문란이 폭동도 없는 데다가 국회 해제 요구가 있자 이에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헌법 77조에 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당시 상황이 부합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위조차 면책특권으로 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언론에서 내란죄라고 부릅니다. 명색이 삼성 장군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저는 감히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도 아마 이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조차 내란죄 성립에 부정적입니다. 내란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민국에서 국가 원수의 비상계엄 사태 이런 걸 두고 내란죄로 처벌을 한 전례가 없다. 어이가 없는 게 지난 보름 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보여준 모습, 대응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건 진짜 당이 완전히 그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 탄핵 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뭐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데 거기에다가 검찰에 감사원까지 모든 권력기관들을 전부 작동을 정지시켜 가지고 지금 그게 헌재에서 통과돼 가지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이도 그거 탄핵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오로지 목표가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한 건, 두 건일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뭐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22건이 됐는데도 이걸 더 이상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탄핵이라는 건 사실 가장 극단적인,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데 그걸 이렇게 조자룡 홈칼 쓰듯이 써제끼니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사실은 경비계엄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경비계엄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무슨 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요건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뭐 헌법 뭐 법률 뭐 그런 문제가 좀 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바로 비상계엄으로, 그리고 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거는 아주 뭐 준비를 뭐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계엄을 꼭 성공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를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리고자 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뭐 당이 해주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간다. 그게 뭐 너무나 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예산 상황도 그렇고 탄핵 상황도 그렇고 사법부 마비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헌재도 사실은 마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인데. 두 달 동안에 한동훈이 어떻게 판을 뒤집겠어요? 그 박정훈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감옥 가기 전까지는 윤석열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탄핵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선 전략은 이재명이 감옥 가면 그때 타이밍에 자기가 선거하면 단독 후보 비슷하게 된다. 이런 또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빨리 귀국하겠다고 지금 일성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다시 우뚝서게 만들 그러한 진정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부정선거로 주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도 얼마든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여의도 잡것들 한 방에 가두고 세상 뒤집으려면 쿠데타가 일어나버려야 돼. 의원직 정지, 국회 공석 바로 계엄령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지. 헌법에다 있고 최고의 권위는 헌법에다 있고 헌법 위의 권위는 뭐냐? 이거는 국민의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혁명. 윤석열 대통령님 결단 내리십시오.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오늘까지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 보수 유튜버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까지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8년 전에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을 잃었어요. 지금은 한동훈 일당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극우 인사들의 거듭된 선동은 윤 대통령의 어제 담화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 수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 교수는 자신의 SNS에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가 말한 아래 정보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받은 글이라고 적힌 지라시입니다. 공유된 글에는 선관위와 관련한 검은 카르텔이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 등이 언급돼 있는데 이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9분 담화에서 강변한 음모론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정복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후 5시 탄핵안이 가결되자 격양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역이다 무역! 단상에 오른 발언자들은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를 받으세요. 차라리 전화의 몸이 되세요. 저녁까지 이어진 집회에선 부정선거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냈고 한 달 내로 국회의원의 절반은 전부 부정투표로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마음 편하게 탄핵 투표하게 만들어준 게 권성동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이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한동훈이 이자는 왜 이렇게 급하게 설치는 거예요? 한동훈은 예. 지금 급하다기보다는 네. 이재명은 어차피 시간상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하. 이재명이 없고 조국도 없는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면 자기가 먹는다. 아하.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좀 시간표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시간이 아예 많이 있으면 김경순이 뭐 김동연이 뭐 여러 사람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면 또 한동훈 입장에선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권력의 공백기만 어떻게 노려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뭐 2월이니 3월이니 장동혁조차도 그런 말을 했다. 그건 다 협상력을 떨어뜨리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시간대를 미리 정하느냐. 당연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상에서 가장 바보가 시한을 먼저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쪽을 압박하려면 시한을 정하기 그 1.5선이 0선보다는 좀 낫네. 그나마 한 장동혁이 조금 낫죠. 그런 면에서. 장동혁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이 개파의 수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동혁은 이미 한동훈 개파가 아닌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대권권 꾸는 거야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지지율 7%에 똘마니 대여섯 명 데리고 대통령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그 몇 명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해가지고 네. 일요일 날 그 본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예. 한덕수 총리 세워놓고 본인이 마치 정권 인수하는 것처럼 생쇼를 했다가 네. 여야한테 동시에 흠씬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 기가 폭 죽었어요. 그때 네. 막 내란 네가 내란이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겁을 먹고 기가 팍 죽었는데 예. 뭐 권한을 뺏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 무슨 김용현 영장을 까면 무시무시한 게 나올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네. 지금 그 당원 게시판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또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어제부터 또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걸로 또 국민의 눈높이 어쩌고 하고 싶은데 기자들도 안 넘어가. 아하. 이제 당원 게시판 갖고 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 사진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주도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선거예요, 사기 선거. 어떻게 우리는 원내 정당인데 왜 8번이 없냔 말이야. 그리고 바로 조국 정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정당은 이건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나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당으로 올 것이 조국 정당으로 넘어간 거죠. 증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자, 요거 이 보세요. 모든 증거를 통해 자, 이 가짜 투표를 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표를 파쇄기로, 조금 전에 영상 나왔잖아요. 파쇄기로 다 파쇄한 거야. 이 현장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그걸 그 제시를 했을 때 선관위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답 없어요. 아까 7번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고 뭐라 하냐면 정상으로 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했으면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버를 공개하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또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멈춰주세요. 네, 조금 전에 앞에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남 선거구거든요. 하남 선거구는 여기는 저 야당은 추미애였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요. 예, 그 다음에 그 김용이라고 그 사람이 붙었는데, 저기 보세요. 색깔 보세요. 모든 동네는 다 이 여당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가밀동이라고 파란색 있죠. 저거 하나만 추미애가 이겼는데 가밀동 표를 딱 공개해 보니까 90%가 다 어디냐면 사전 투표에서 나온 거야. 이거 빼박이 빼박.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 몇 표 차이로 추미애가 이겼어요. 그 추미애는 저 국회의원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이거 도표를 보면 딱 모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가밀동 표를 조사해 보니까 90%가 전부 사전 투표로 돼 있고 그것이 전부 다 추미애를 찍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표 내용을 까보니 공개를 해보니까 이걸 누가 사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다음 이어서 보시면요. 네.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열려 있어.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 있죠. 빠져 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고민.